5월의 따스한 햇살이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던 그날 아침,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가슴이 벅찬 날을 맞이했습니다. 윤동수,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서 벌써 10년째 근무하고 계신 그분 말이죠. 그날 아침 동수 씨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외동딸 소연 씨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기업 3세인 강민호 씨와요. 경비실 동료인 박 반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축하 인사를 건넸죠. 동수 형님, 오늘 큰 날이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 반장님은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이처럼 활기찬 분이세요. 동수 씨보다 5살 아래지만 늘 형님 형님하며 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네, 박 반장. 근데 이 나이에 약혼식이라는 게 어색하기만 하네. 동수 씨는 낡은 양복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 회색 양복이었죠. 하지만 그분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복을 다루듯이요. 저는 그날 아침 우연히 경비실을 지나가다가 동수 씨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소연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떠나신 동수 씨의 아내분이었겠죠. 여보, 우리 딸이 시집간대. 좋은 사람 만났어. 동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왠지 모르게 뭉클해졌어요. 약혼식은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죠. 동수 씨는 점심도 거른 채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박 반장님이 넥타이를 메어드리는 모습이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가세요. 형님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실 저는 동수 씨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분이 왜 경비원 일을 하시는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가끔 경비실에서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평범한 경비원분들이 읽지 않을 만한 경제서적이나 경영 관련 책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가 함부로 사생활을 캐묻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한 동수 씨를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고급스러운 꽃장식, 그리고 잘 차려입은 하객들. 신랑 측 하객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범상치 않았어요. 동수 씨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양복이 그 화려한 공간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분의 자세는 누구보다 꼿꼿했습니다. 소연 씨가 아버지를 보더니 달려와 팔짱을 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연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모습이 마치 공주 같았어요. 아빠,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저는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들었던 대화였죠. 소연 씨가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동수 씨를 봤을 때였어요. 소연아, 저분이 내 아버지시지? 응, 맞아. 경비원이시구나. 우리 아빠는 회사 임원인데. 소연 씨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떨구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날 저녁 소연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었죠. 아빠, 사실은요.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 말 못했어요. 그냥 창피해서. 소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씁쓸하게 웃으시더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괜찮아. 아빠가 더 잘해야지 뭐.
그래도 아빠는 널 자랑스럽단다. 그날 동수 씨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자책, 그리고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연 씨는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신랑 민호 씨도 동수 씨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는 38배 나이답지 않게 예의 바르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정장이 잘 어울리는 키 큰 체구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민호 씨가 동수 씨께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어른처럼 되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요. 소연이가 늘 말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고요. 동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 씨도 눈물을 글썽였죠. 얘들아, 고맙구나. 그때였습니다. 신랑 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 단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동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동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사돈 어른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를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신랑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경비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랑 어머니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경비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사돈이요? 말이 되나요? 그 정도면 영광인 줄 아세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수 씨에게 쏠렸죠. 소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신랑 어머니는 손을 뿌리쳤어요. 민호야, 넌 가만 있어. 경비원이 우리 집안과 같은 반열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계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무언가 깊고 날카로운 것이 그 눈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동수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꼿꼿한 자세로 연회장을 나섰죠.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폭풍 전야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동수 씨가 경비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노인이 곧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를요. 그날 밤 저는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동수 씨는 여전히 경비실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쉬고 계실 시간인데 말이죠. 창문 너머로 보니 동수 씨는 낡은 철제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서랍을 천천히 열고 계셨죠. 그 안에서 오래된 USB 하나와 검은색 노트 몇 권을 꺼내셨어요. 30년 만이군. 동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고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노트를 펼치셨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아주 사적이고 무거운 순간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 반장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동수 형님이 이상하시더라고. 옛날 자료들을 꺼내보시면서 뭔가 결심하신 것 같아. 박 반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실 박 반장님은 동수 씨와 함께 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동수 씨가 과거 동료분과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민수야, 나야 윤동수. 30년 만이지? 통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동수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나도. 그럭저럭.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그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윤동수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경비원으로 살고 계신 걸까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우연히 동수 씨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분이 오래된 경제 잡지를 들고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진 속 사람, 우리 경비 아저씨랑 닮지 않았어요? 그 잡지는 30년도 더 된 거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재계를 뒤흔든 구조조정 전문가 윤동수의 냉혹한 칼날 사진 속 남자는 젊었지만 동수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강인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동수 씨와 똑같은 꼿꼿한 자세였죠. 설마, 그럴 리 없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 씨는 경비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강신그룹, 재무제표, 협력업체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박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소연 씨 일 때문에? 동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박 반장,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나? 아니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서요. 그래, 말하지 않았지. 말할 수 없었어. 동수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 이야기야. 나는 기업을 살리는 일을 했네. 아니, 정확히는 망해가는 기업의 살을 도려내는 일이었지. 구조조정 전문가였어. 박 반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구조조정이요? 그럼 그때 유명했던 윤동수? 맞아, 그게 나야. 재계에서는 날 기업살인자라고 불렀지. 컴퍼니 킬러. 내가 들어간 회사는 반드시 피를 보니까. 저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저 온화한 경비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동수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는 통째로 없앴어. 분식회계를 하는 대기업은 금융당국에 넘겼지. 수백억 비자금을 찾아내서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고. 그게 내일이었어. 그런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동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200명. 한 번에 1200명을 정리해고 했어. 그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지.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회사 앞에서 분신 자살을 했어. 박 반장님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내 칼끝에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삶이 있었어. 내가 그걸 빼앗은 거지. 동수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가 태어났어.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딸을 안았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이 아이만큼은 칼 없이 키우고 싶다고. 사람을 자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셨군요. 응. 명함도, 인맥도, 돈도 다 버렸어. 그리고 이곳 경비실에 왔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니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동수 씨가 입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셨는지, 왜 아이들이 다칠까봐 늘 주차장을 살피셨는지, 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확인하셨는지. 하지만 형님,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시겠죠? 동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바로 그때 동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 씨였어요. 동수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소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호 어머니가 결혼 취소하래요. 아빠가 경비원이라서 체면이 깎인다고. 아빠, 저 어떡해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동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아빠가 뭐라도 해볼게. 전화를 끄는 동수 씨는 한참 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동수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요. 30년 전 사진 속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가는 거리요. 하지만 동시에 동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USB를 쥐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중얼거렸어요. 복수를 하면 저 아이 결혼은 어떻게 되지? 행복은? 내가 칼을 휘두르면 또 누군가 다칠 텐데. 형님, 하지만 내 딸이 무릎 꿇고 살 순 없어. 절대로. 동수 씨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손가락으로 한 번호를 짚으셨어요. 민수야. 나야. 윤동수. 통화 상대방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동수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30년 만이지. 미안하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 형? 무슨 일이세요? 형이 직접 연락하시다니. 딸이 모욕당했어. 내가 경비원이라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누군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강신그룹. 3대째 이어온 중견 재벌이야. 알겠습니다. 내일 자료 보내드리죠. 그리고 형, 강 회계사랑 이 변호사한테도 연락해봐요. 그 사람들 아직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동수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펜을 든 것이죠. 박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30년 전처럼 무자비하게 자르진 않을 거야.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날 밤 경비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는 밤새 무언가를 적고 검색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칼날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번 칼날은 조금 다를 거라는 것도요. 복수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칼. 무자비함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칼. 동수 씨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비 주제라고 했지. 좋아. 이 경비가 너희 회사를 어떻게 지켜볼지 아니면 무너뜨릴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경비실에 낯선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택배를 받으러 경비실에 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분은 68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았죠. 동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네. 형,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이죠? 두 분은 꽉 껴안았습니다. 민수라는 그분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금융계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더군요. 잠시 후 또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65쯤 되어 보이는 회계사 선생님이었어요. 말끔한 네이비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전문가의 느낌을 풍겼죠. 강 회계사님 고맙네. 형님 당연한 겁니다. 형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분은 70살의 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 전직 검사 출신이라는 게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윤형, 자네가 다시 일어섰다는 소리를 듣고 믿을 수가 없더군. 이 변호사 미안하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네 명은 경비실 안쪽 작은 회의 공간에 모였습니다. 박 반장님이 커피를 준비하며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분들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요. 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동수 씨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강신그룹. 겉으로는 탄탄한 중견 재벌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민수가 자료를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7곳이나. 이건 명백한 자금 세탁 구조인데요. 강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식회계 정황이 보입니다. 매출은 부풀리고 부채는 숨겼어요. 실제 현금 흐름과 장부상 수익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협력업체 계약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협력사단과 후려치기가 심각하네요. 이건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수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들 고맙네. 하지만 이번엔 조심해야 해. 30년 전처럼 무자비하게 하고 싶지 않아. 최소한의 피해로 하지만 확실하게.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알겠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겁니다. 그날 오후 경비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62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초라한 점퍼를 입고 수척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윤 사장님, 맞으시죠? 동수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철수입니다. 예전에 동남정밀이라는 부품 회사를 운영했었죠. 강신그룹 협력업체였습니다. 동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윤 사장님이 강신그룹을 조사하고 계시다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3년 전에 망했습니다. 강신그룹이 납품 단가를 절반으로 깎았거든요. 그것도 계약서에도 없던 일방적인 통보로요. 항의하니까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동수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저는 빚만 2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신그룹 협력업체 중 최근 5년간 15곳이 파산했습니다. 15곳이요? 네.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급 지연, 일방적 계약 해지. 그러면서 강신그룹은 돈을 벌었죠.
이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동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분신 자살했던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사장님, 이 자료들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발, 제발 강신그룹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철수 씨가 돌아간 후 동수 씨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박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응.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은 경영도 똑같더군. 약자를 짓밟으면서 올라온 거야. 바로 그때 아파트 입주민 한 분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58세의 김 여사님이었어요. 평소 동수 씨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았던 분이죠. 택배 하나 받을 때도 빨리 좀 해요라고 재촉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윤경비님, 소문 들었어요. 따님이 약혼식에서 모욕당하셨다면서요? 동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평소에 제가 경비님한테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엔 경비님 같은 분들을 무시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작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어요. 25년 다닌 회사에서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김 여사님이 동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비님, 응원합니다. 뭐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 동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 씨는 3명의 동료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이 정도면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 회계사가 덧붙였어요. 회계자료 분석 완료했습니다. 비자금 규모가 12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계약서들을 정리하며 말했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협력업체 증언까지 확보하면 완벽합니다. 동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하자. 이번엔 실수가 없어야 해. 한편 강신그룹에서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소연 씨와 민호 씨가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민호 씨가 소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계속 설득할게. 하지만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제 됐어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이제 지쳤어요. 소연아, 그 모습을 본 동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날 밤 동수 씨는 경비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딸을 위해서, 그리고 이철수 사장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동수 씨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이번엔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날부터 경비실은 작은 작전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경비원으로, 밤에는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가로 동수 씨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비실은 낮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밤이 되면 작은 전략 본부로 변했어요. 저는 밤마다 경비실을 지나가며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동수 씨와 3명의 동료들은 매일 저녁 모여 자료를 분석했어요. 민수가 가져온 금융 데이터, 강 회계사가 정리한 재무제표, 이 변호사가 확보한 법적 증거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죠. 그날 저녁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 이것 좀 보세요. 페이퍼 컴퍼니 7곳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는데요. 모두 K맨 제도로 연결됩니다. K맨 제도면 조세 회피처 아닌가? 맞습니다. 강신그룹은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어요. 그렇게 숨긴 돈이 대략 120억 정도 됩니다. 강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덧붙였어요. 분식회계 규모도 파악했습니다. 매출은 30% 부풀렸고 부채는 50억 정도 숨겼어요. 실제 재무 상태는 장부보다 훨씬 나쁩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협력업체 피해 사례도 정리했습니다. 최근 5년간 15곳이 파산했고 미지급 대금만 200억이 넘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동수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자네들, 이걸 진짜 하면 어떻게 되지? 세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형, 강신그룹은 무너질 겁니다. 협력사까지 합하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동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형. 이번엔 정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 피해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동수 씨는 혼자 남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70평생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다음 날 오후 이철수 씨가 다시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함께였죠. 윤 사장님, 이분들도 저처럼 강신그룹 때문에 회사를 잃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분이 악수를 청하며 소개했어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을 했었죠. 강신그룹이 1년치 대금을 안 주는 바람에 부도가 났습니다. 두 번째 분도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호입니다. 건설 자재 납품을 했었는데요.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60%나 깎더군요. 거절하니까 거래를 끊었어요. 동수 씨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른 피해 업체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 봤는데 증언하겠다는 분들이 10명도 넘어요. 다들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동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을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동수 씨는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박 반장님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하세요? 박 반장, 내가 이거 하면 정말 옳은 건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인 게 맞나? 형님, 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어. 가족이 흩어졌어. 누군가는 목숨까지 잃었지. 그런데 내가 강신그룹을 무너뜨리면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동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 회사 앞에서 불타던 그 사람이 박 반장님이 동수 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형님, 이번엔 다릅니다. 형님은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때랑은 달라요. 바로 그때 동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 씨였어요.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아빠 경비실로 갈게요. 30분 후 소연 씨가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많이 울었다는 게 느껴졌죠.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뭘? 아빠가 강신그룹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민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동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소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회사 뒤를 캐고 있다고. 이러다가 우리 결혼 생활 망치고 싶으냐고. 아빠, 제발이요. 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잘할게요. 동수 씨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아,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아빠만 평안하시면 돼요. 소연 씨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 씨가 돌아간 후 동수 씨는 책상 위에 USB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강신그룹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박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소연 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냥 덮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동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죠. 그날 밤 늦게 박 반장님이 급히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형님, 이거 좀 보세요. 박 반장님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죠. 약혼식 당일 화장실 앞 복도였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소연 씨를 따로 부른 장면이었어요. 소연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어머님, 너희 아버지가 우리 회사 뒤를 캔다며? 거기 경비원 주제에 감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생활 망치고 싶어? 아니면 너희 아버지 경비 일자리라도 지키고 싶어? 소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영상이 끝나자 동수 씨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났지? 형님, 웨딩홀 직원 중 한 명이 보냈대요. 그 사람도 강신그룹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이래요. 동수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확고한 결심만이 남았죠. 박 반장. 네, 형님. 이제 돌아갈 수 없네. 내 딸을 건드렸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동수 씨는 USB를 쥐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준비 다 됐지? 네, 형.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아. 일주일 후에 시작한다. 검찰, 국세청, 공정위. 동시에 움직이자. 알겠습니다, 형. 전화를 끄는 동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에는 칼을 버렸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고 보호야. 내 딸을 지키는 거야. 저는 그날 밤 동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 전쟁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강력할 거라는 것을요. 경비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강신그룹 비리 증거 자료 마이너스 금융감독원 제출용 강신그룹 분식회계 자료 마이너스 검찰 제출용 강신그룹 공정거래 위반 자료 마이너스 공정위 제출용 작은 경비실에서 시작된 조용한 전쟁이 이제 막 폭풍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비회사 본사에서 나온 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2명의 직원도 함께였죠. 윤동수 씨, 당장 따라오시죠. 무슨 일입니까? 본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반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따라 나섰죠. 1시간 후 동수 씨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동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고소장이야. 강신그룹이 날 고소했어. 뭐라고요?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기업기밀 불법 취득. 4가지나 되네. 박 반장님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뿐이 아니야. 경비회사 본사에도 압력을 넣었어. 나를 당장 해고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강신그룹이 먼저 공격한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윤경비님, 죄송하지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시라고요. 관리소장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신그룹에서 법무팀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중에도 강신그룹 관계자가 있거든요.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나죠. 저녁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온 거예요. 거실 TV를 켜자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견 재벌 강신그룹이 한 경비원을 고소했습니다. 이 경비원이 사돈관계를 이용해 회사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주장인데요. 화면에는 동수 씨의 사진이 떴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파트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었죠. 강신그룹 측은 이 경비원이 개인적 원한으로 회사를 협박하려 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거죠. 그날 밤 소연 씨가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소연아, 뉴스 봤어요.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저보고 손가락질해요. 아빠가 이러려고 그랬어요? 동수 씨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연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참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소연아, 그게 아니라 이제 민호 오빠는 저한테 전화도 안 받아요. 어머니는 결혼 취소하겠대요. 아빠가 제 인생 망친 거예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이제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소연 씨는 돌아서서 뛰어나갔습니다. 동수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박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동수 씨는 대답 대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가장 무너져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딸만 아프게 한 건가. 다음 날 오전 민호 씨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쳐 보였어요. 장인어른, 민호야,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셔서 제가 소연이를 설득해 보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민호 씨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께서 소송까지 하셨는데 이러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동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민호 씨가 돌아간 후 박 반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모르겠네. 딸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뭘 위해 이러는 건지.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신그룹이 우리 쪽 인맥들한테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검찰, 공정위, 전부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그럼 자료 접수가 막힐 수 있어요. 강신그룹이 생각보다 힘이 세더군요. 동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 회계사와 이 변호사도 연락을 해왔어요. 둘 다 같은 말이었죠. 강신그룹의 로비가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동수 씨는 그날 밤 경비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신그룹 비리 증거가 담긴 USB가 놓여 있었어요. 박 반장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동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모르겠네, 박 반장. 정말 모르겠어.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칼을 든 노인이 완전히 고립되어 가는 모습이었어요. 딸은 등을 돌렸고 사위는 포기하길 바라고 동료들은 압력에 시달리고 회사는 해고를 준비하고 있었죠. 동수 씨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가?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릎 꿇는 게 맞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이철수 씨였습니다. 윤 사장님, 뉴스 봤습니다. 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기면 안 돼요. 제 친구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신그룹 때문에 그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도 빚에 시달려요. 이 사장님, 윤 사장님, 제발이요. 끝까지 가주세요. 제가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다른 피해 업체들 12곳이 증언하겠대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동수 씨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 말,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동수 씨는 USB를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확고한 손길이었어요. 박 반장님이 물었습니다. 형님, 결심하신 겁니까? 응. 이제 정말로 끝을 봐야겠어. 딸은 지금은 날 미워하겠지. 하지만 언젠가 이해할 거야. 아빠가 왜 이래야만 했는지. 동수 씨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강 회계사, 이 변호사. 자네들한테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간다. 압력이 있든 없든 딸이 날 미워하든 말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동수 씨는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을 다시 짰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역공을 당해 무너질 뻔했던 노인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동수 씨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강신그룹, 너희가 나를 고소했지. 좋아. 이제 진짜 전쟁이야.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너희가 선택한 거야. 작은 경비실에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후퇴가 없는 전쟁이었죠. 이틀 후 아침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는데 낯선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윤동수 사장님, 계신가요? 동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젊은이는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소연 씨 약혼식 때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동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영상을 찍어준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김준호 씨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와 USB를 꺼냈습니다. 제가 그 호텔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강신그룹 사람들이 자주 연회를 했죠. 그때마다 저는 녹음을 했습니다. 왜요? 김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신그룹 협력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했죠. 단가를 절반으로 깎고 대금을 3개월씩 밀리고 결국 회사가 망했어요. 동수 씨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셨어요. 빚만 10억이 남았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죠. 그날 밤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고 김준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수 씨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김준호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그 호텔에 취직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강신그룹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비자금 얘기, 탈세 방법, 협력업체, 집 밟는 수법들.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전부 여기 있어요. 3년치 녹음 파일이요. 윤 사장님, 제발 이걸 써주세요.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수 씨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 이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신그룹이 자네도 고소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잘 쓰겠습니다. 김준호 씨가 돌아간 후 동수 씨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화면을 봤는데 파일이 수백 개나 있었어요. 박 반장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엄청난 증거네요. 응, 이걸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어. 그날 오후 민수, 강 회계사, 이 변호사가 다시 경비실에 모였습니다. 네 사람은 김준호 씨가 준 녹음 파일들을 함께 들었어요. 재무이사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하지? 부사장 매출 한 30% 부풀려. 어차피 감사도 우리 편이야. 재무이사 비자금은 부사장 K맨 계좌로 빼. 세무서는 절대 못 찾아. 녹음이 끝나자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결정적이에요. 분식회계의 직접 증거예요. 다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이사 협력업체들 단가 또 깎아. 이사하지만 회장님 이미 3번이나 깎았는데요. 대표이사 상관없어?
못 견디면 망하는 거지. 그럼 다른 데 찾으면 돼. 이사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이죠. 강 회계사가 파일 목록을 보며 말했어요.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전부 다 있네요. 이 정도면 검찰도 무시할 수 없어요. 동수 씨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들, 아직도 함께 할 건가? 강신그룹이 압력을 넣고 있다며?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30년 전에도 형 뒤를 따라 정의를 위해 싸웠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 회계사가 덧붙였죠. 압력? 받으면 되죠. 우리 나이에 뭐가 무섭겠어요. 이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번엔 우리가 이깁니다. 확실해요. 동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네 사람은 작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 같았어요. 민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에 제보합니다. 제 후배가 거기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강 회계사가 계속했어요. 국세청 조사국에도 연락하겠습니다. 탈세 증거가 명확하니까 움직일 거예요. 이 변호사가 덧붙였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정식 제소하겠습니다. 협력업체 피해자 증언도 함께요. 동수 씨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세 곳에 동시에 자료를 넘긴다. 동시에요? 응.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동시에 터지면 강신그룹도 대응하기 어려울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시 타격으로 가죠. 강 회계사가 물었어요. 형님, 언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수 씨가 김준호 씨가 남긴 USB를 들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보도될 거야.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완벽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모든 증거가 합법적으로 수집됐고 공익 제보에 해당하니까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경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다 드리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들, 30년 전 일 기억나나?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숫자만 봤어. 비용, 효율, 수익성. 사람은 보지 못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어. 이철수 사장, 준호, 그리고 그들처럼 억울하게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동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정의. 그 차이를 명심하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동료들이 돌아가고 동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박 반장님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형님, 각오되셨어요?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소연 씨는요? 동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날 미워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아빠가 왜 이래야만 했는지. 그날 밤 동수 씨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일주일간의 세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마이너스 검찰 제보 월요일 오전 9시 마이너스 국세청 제보 월요일 오전 9시 마이너스 공정위 제보.
월요일 오전 10시 마이너스 언론사 녹음 파일 전달 월요일 오후 마이너스 수사 개시 예상 동수 씨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30년 전 버렸던 칼. 하지만 이번엔 정의를 위한 칼.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70 노인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죠. 동수 씨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미워해도 이건 해야만 해.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작은 경비실에서 마지막 카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용했던 전쟁이 드디어 폭풍이 될 예정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 앞을 지나갔어요. 동수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계가 오전 8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동수 씨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준비됐나? 네, 형. 검찰청 앞에 와 있습니다. 강 회계사는 국세청 조사국 앞이래요.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앞에 대기 중입니다. 좋아. 정확히 9시에 동시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형. 전화를 끊은 동수 씨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박 반장님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전 9시 정각. 동수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다. 시작해.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경비실에서 시작된 조용한 전쟁이 드디어 폭풍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5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자료 전달 완료. 담당 검사가 즉시 검토하겠다고 함. 오전 9시 10분 강 회계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국세청 조사국 접수 완료. 비자금 규모 보고 담당자 얼굴색이 변함. 오전 9시 15분 이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형, 공정위 접수 끝났어요. 협력업체 피해 사례 보고 즉시 조사 착수하겠대요.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하지만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박 반장님이 급히 달려왔어요. 형님, 뉴스 속보 떴어요. 경비실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중견 재벌 강신그룹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화면에는 강신그룹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강신그룹 본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압수수색 중입니다. 강신그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도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수 씨는 조용히 TV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신그룹 비자금 120억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 7곳 실체 드러나 협력업체 15곳 파산, 단가 후려치기, 정황 분식회계 규모 수백억 추정 그리고 오후 4시 인터넷과 SNS가 폭발했습니다. 누군가가 약혼식 영상을 올린 거예요. 저는 아파트 입주민 몇몇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봐. 강신그룹 대표 부인이 경비원한테 한 말. 경비 주제에 사돈? 이게 말이 돼? 와, 진짜 갑질이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만, 20만, 50만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신랑 어머니가 소연 씨를 협박하던 장면이었죠. 너희 아버지 경비 일자리라도 지키고 싶어?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재벌의 민낯이구나. 경비원 무시하더니 회사가 무너진의 갑질의 끝은 이렇구나. 해시태그 강신그룹 불매운동 오후 5시. 강신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했죠. 저는 경제뉴스를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강신그룹 주가 28% 폭락. 시가총액 3천억 증발. 거래은행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래은행, 강신그룹 신규 대출 중단 검토. 협력업체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어요. 협력업체 사장들, 강신그룹 규탄 기자회견 예정.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이철수 씨가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윤 사장님, 봤어요? 뉴스 봤어요?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철수 씨는 동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친구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동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 7시 강신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대표이사와 재무이사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신그룹은 계좌 동결과 자산 압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 어머니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창백하고 당황한 얼굴이었죠. 강신그룹 대표 부인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차량으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통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죠. 오후 8시 동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동수 씨가 전화를 받자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저예요. 응, 민호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민호 씨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소연이한테도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동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내 어머니는 대가를 치러야 해.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민호야. 네, 장인어른. 소연이를 잘 돌봐줘.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너희 둘이니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전화를 끊은 동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보였어요. 박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끝난 건가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끝은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겠지. 그날 밤 늦게 마지막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 강신그룹 대표이사 등 임원 3명 긴급 소환 예정. 횡령 배임 탈세 혐의 추가 조사. 저는 경비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동수 씨를 봤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70평생 가장 긴 하루였을 겁니다. 30년 만에 다시 든 칼로 정의를 실현한 날. 경비 주제라고 무시했던 노인이 재벌 기업을 무너뜨린 날. 하지만
동수 씨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경비실에서 시작된 조용한 전쟁이 드디어 폭풍으로 바뀐 날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진짜 마무리, 딸과의 화해,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동수 씨의 가장 어려운 싸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신그룹 대표이사와 재무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동수 씨가 예상한 대로 회사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아침 경비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강신그룹, 경영진 교체 및 구조조정 단행. 하지만 협력업체 체불금 전액 지급 명령으로 최소 피해 예상. 동수 씨의 전략이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악을 제거하되 무고한 직원들은 지키는 것. 30년 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죠. 그날 오후 경비실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신랑 어머니였어요. 평소에 화려한 한복 대신 수수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경비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동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들어오시죠. 신랑 어머니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랑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이렇게 큰 죄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구속됐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이게 당연한 대가라는 걸 압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신랑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재벌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동수 씨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던 게 죄입니다. 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잃게 되죠. 동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을 겁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지켜질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신랑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실을 나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소연 씨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동수 씨는 딸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아. 소연 씨는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다가와 동수 씨를 꼭 껴안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소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오빠 어머니가 오늘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아빠는 그냥 날 지키려고 한 거였죠? 동수 씨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내가 고개 숙이고 사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리고 이철수 사장님 같은 분들도 생각났고 소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덕분에 이제는 평생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부녀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흘 후 동수 씨는 정식으로 경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고소건은 강신그룹이 취하했고 회사도 복직을 허락했어요. 그날 아침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현수막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의 진짜 수호자 윤동수 경비원님을 존경합니다. 김 여사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요. 다른 입주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동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경비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웅이에요. 그날부터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동수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2주일 후 이철수 씨를 비롯한 협력업체 사장들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12명이 넘었어요. 윤 사장님, 강신그룹에서 체불금 전액 지급하겠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저희 회사들도 하나둘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윤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철수 씨가 동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친구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동수 씨가 지킨 건 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많은 약자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리고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후 소연 씨와 민호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작고 조용한 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식이었죠. 민호 씨가 동수 씨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평생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네, 민호야. 그날 저녁 동수 씨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박 반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이제 다시 평범한 경비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형님은 이제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에요. 전설이죠. 동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설은 무슨, 난 그냥 내 딸 지킨 아빠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동수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경비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동수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비 주제라고 했지. 그래, 나는 경비야. 하지만 내 딸을 지키는 데는 그 어떤 직업명도 필요 없었어. 아버지라는 이름이면 충분했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수 씨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30년 전에는 칼을 잘못 썼어. 사람을 자르는 칼이었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사람을 지키는 칼이었어. 그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경비실 문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우리의 진짜 수호자 윤동수 경비원님을 존경합니다. 동수 씨는 그 표지판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경비실을 지나갔습니다. 동수 씨는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계셨어요. 입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을 지켜보고 택배를 정리하고 평범한 70 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범한 경비원이 재벌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수많은 약자들을 구했다는 것을요. 경비 주제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동수 씨는 다시 평범한 자리로 돌아갔지만 더 큰 품을 가진 아버지로,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수호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평범한 노인의 조용한 복수는 그렇게 끝났고 진짜 통쾌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약자가 구원받고 오만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버지가 딸의 존엄을 지켜낸 것. 저는 오늘도 경비실 앞을 지나갑니다. 동수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평범하지만 위대한 우리의 진짜 수호자로서 말이죠.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비 주제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한 아버지가 딸의 존엄을 지켜낸 가장 아름다운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통쾌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